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인사인 이해운 전 의원을 내정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에 기초한 인사라고 설명했는데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내년 1월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부처 장관 후보에 보수 야권 인사로 꼽히는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지명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과 바른정당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 지명자가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을 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거친 김성식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의 가치를 위해 합리적 보수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법률권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지명자가 장관직을 수용한 건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고 인선 직후 이 지명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외친 이 지명자의 행적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여권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모욕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명자는 경제 문제는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는 게 오랜 소신이라며 합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네, 통일교 특검법 협상에서 어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가 오늘 다시 만나 논의에 나섭니다. 개인 관련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내일 입장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한 3개의 단체 중 대한변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올해 안에 보수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개혁신당과 공동 투쟁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연대를 논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만나 통일교 특검법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촉발된 거취 논란과 관련해 침묵했습니다. 30일 날 원내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당 안팎에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사퇴와 직 유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설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훈련에 대해 전략무기 체계의 명중 타격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집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개항됐습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 올해 마지막 정치뷰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져 왔는데 새해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특검을 놓고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여야가 만나서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본회의 처리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각종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텐데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좀 전국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 일정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단신으로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에 예. 출근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 용산시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건데 세금 부담이 워낙 큰 만큼 꼭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물음표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에 지난 8월부터 청와대 시민 관람을 일시 중단하면서 복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이전과 보수 공사를 위해 예비비 259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방부 재이전 비용도 23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이전 비용인 800억 원까지 합하면 용산 이전 그리고 청와대 복귀 과정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청와대 이전의 의미 비정상화의 정상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역시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간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때마다 폐쇄적인 청와대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청와대 본관 자체가 경복궁 근정전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청와대 본관 자체가 워낙 넓고 궁궐형에다가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도 거리가 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통도 어렵다 이런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온 건데요. 네. 이 때문에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광화문 청사로 집무실 이전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대신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비판을 의식한 듯이 이번엔 구조부터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구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청와대 본관 그리고 여민관 지금 얼핏 보기에도 꽤 멀어 예. 보이지 않습니까? 도보로 10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 저기에 있는 청와대 본관에 있는데 이번에는 여민관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2층에는 3실장실, 1층에 수석들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대통령 여민관으로 출근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통령과 실장들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다들 참모들이 붙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게 물론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같은 건물뿐 아니라 아예 같은 층을 쓰고 있는 만큼 물리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봐도 결국 중요한 건 건물 구조보다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태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모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즐기는 스타일인 만큼 고립성이 큰 청와대라는 공간에서도 여론과 동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되는 청와대 시대 자세히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당장 구체적인 변화나 새 신안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장동혁 대표 변화 그리고 이제 외연 확장보다는 자강이 우선이다. 자강론을 예.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구사개월 쇄신안 한꺼번에 내놓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정강 정책이나 당명 변경, 파격적인 인재 영입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선거가 아직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장한석 연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범보수 연대론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네, 장 대표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외연 확장 역시 시너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의 외연 확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이 2도 되지 않거나 1+1이 2에 머문다면 그것은 외연 확장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 등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룰 같은 풀어야 할 숙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당을 끌고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180일 동안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임명직 후 객관적 진실규명 의지를 강조했던 민중기 특별검사.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 현판식 직후부터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인 8월 6일 역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가 됐고, 수사 59일째에는 수사기관이 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전 영부인이 됐습니다. 또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직전에는 김 여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을 매건 매직 의혹으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180일의 수사기간 동안 재판에 넘긴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66명. 다만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일부 의혹들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경찰에 수사를 넘겼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갑질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더 참담합니다.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쁩니다. 오히려 자신이 폭로전의 피해자인 것처럼 남 탓, 보좌진 탓으로 사안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쿠팡 오찬 의혹, 또 호텔 숙박권 의혹, 아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병원 특혜 의혹, 장남 의혹, 차남 의혹, 이건 따로따로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데 문제는 과연 여기서 끝날까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 이제 보좌진이 지속적인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그것만 해도 좀 벅찬데 앞으로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이런 추세라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과의 또 관계 회복 이런 부분 관련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자체의 내용이 사실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국정원 다니는 장남의 숙제를 대신 해준다든가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차남의 경우에는 또 예비군 훈련 연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도와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들의 문제 제기에 따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관이 나섰다는 부분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했다고 저희가 볼 여지도 없잖아 있고, 병무청에 대한 외압 행사로 읽힐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큰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사법 처리 단계로 넘어갔다. 이거는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법 처리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들, 폭로에 나선 전직 보좌진들이 1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이들과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아직 뭐 개선의 여지는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좀 짚어주셨는데 더 나오게 될 경우에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사실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처음 의혹이 나왔던 그 대한항공이 제공했다는 그 숙박권 문제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내 분위기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토위 출신, 그러니까 국토위 소속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만 받았겠느냐, 국민의힘도 받지 않았겠느냐, 뭐 전수조사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특히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의 그 텔레그램 방, 그 메시지를 공개했을 때 당내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전직 보좌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계속해서 뭐 이거 터뜨릴 텐데 괜찮겠냐라는 의혹, 그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이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을 좀 자리에 연연을 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롭게 불거진 의혹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법카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아내 법카 유용 의혹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의혹인데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근데 저게 이미 이제 뭐 경찰에 한번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기된 그 녹취록, 저희가 들어본 녹취록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기능하지 않은 정도 그 무혐의 결정이었다면 이게 새로운 증거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 증거 가치가 맞다면 저게 뭐 조작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재수사 저 하나만 갖고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결론은 식변할 수가 있죠. 증거 가치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이제 구의회에 구의회 부의장이면 업무 카드가 나와요. 그것은 구의회 부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라고 준 카드인데 이거를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가 만약에 썼다면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결제했다는 거예요. 구의장이 결제하지도 않고 본인이 가져가서 배우자가 가져가서 결제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론은 뭐 저희가 예상한 듯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사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데 심각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음 스텝이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앞서 강선호 의원 사태 때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글쎄요, 전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선호 장관 그때 지명자 때는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당대표가 왈가왈부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안고 가자라는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엔 좀 다르죠.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당원 투표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의원들이 선출한 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했던 장관직과는 다르다. 다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직이었다면 정청래 대표께서 바로 거치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이거는 임명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라고 한다든지. 근데 지금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단을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단호하게 심각하게 당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치 결정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의견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 내일 그 거치 표명이나 의견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도부의 이런 입장이나 당내 이런 분위기들을 다 감안해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범여권인 혁신당, 진보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 어떤 입장 밝힐 것으로 보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겠죠. 어차피 찍어 나갈 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조국 신당이나 기타 다른 그 정치권에서 모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원내대표만 사직하겠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미 너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그만둔다고 해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아마 안 할 거고 탈당까지 가야 되는지 이 해결책과 관련돼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뭐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을 본인이 아마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로 끝나면 본인으로서는 제일 나은 거고 그게 아니고 탈당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되게 아마 여기저기 구명운동을 해왔겠죠.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원내대표직을 던져서는 해결될 상황은 넘어섰다. 따라서 아마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결코 안 할 것이고 원래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한 그 사안이지만 탈당까지 발표를 해야지만 그나마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원내대표 사퇴만으로 수습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로 좀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선출될 가능성이 누가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보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 후보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분들은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이제 공백이 생기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공모하고 투표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물론 아마 그 기간 동안은 대행, 이제 수석 부대표가 대행을 하시게 될 텐데 원내대표 자리가 계속해서 야당과 협상하면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해야 되는 입장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분들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원내대표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랑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부와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당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고 있거든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좀 격한 좀 언행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만큼은 그런 좀 격한 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고 또 야당과도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선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의원님들의 그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유임을 바라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임을 바란다기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소통이 원활했다라고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와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지금 당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임을 바란다기보다는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와 같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향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기류가 조금은 다르다는 관측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여당 지도부가 지금 변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역학구도가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원내대표만큼은 기존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나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 왔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런 그 역학구도를 다시 변경하고 싶지는 않겠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30일 입장 표명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에 보수 인사인 이해운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저 발표를 듣고 여야 정치권 모두 술렁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해운 전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됐다. 이 발표를 듣고 나서는 뭐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뭐 통합과 실용을 대변하는 인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일 때와 달리 대통령이 되면은 통합 인사가 되겠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인을 선출해준 지지자 진영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의 인사 그리고 실용적 인사를 낸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 측에서도 동맹파와 자주파를 고루고루 기용을 하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듣겠다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해운 그 장관 지명자가 재정과 관련돼서는 뭐 긴축 이쪽 온건 이쪽으로 아마 주장을 하셔왔던 분이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시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확장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두 개 다 갖고 한번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반대되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왔었는데 이렇게 지명이 된 이후에 이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제 문제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협력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협력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기획예산처 장관이란 자리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총괄하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가 아닌 거죠. 긴축 재정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확장 재정의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데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좀 모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관의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구나. 저희가 기획예산처를 분리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로 놓을 때 어떻게 봤냐면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하겠구나라고 그런 취지였구나라고 평을 했는데 거기다가 본인과 엇박자 내는 재정기조를 갖고 있는 분을 갖다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이게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으로 갖다 앉혔구나라고 볼 수밖에 또 없죠. 왜냐하면 재정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경제 전문가는 맞더라도. 그렇다면 결국 큰 판을 흔들 요량으로 어떤 그 쓸 요량을 갖다 앉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후보자로 되셨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기조는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대통령의 확정 재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자, 계엄을 옹호한 이력이 있는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를 기용하는 게 내란 청산을 외치는 여권 기조와 모순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런 내란 동조 세력을 장관직에 앉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여권 내부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청문회가 참 흥미로운 게 사실 이 여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반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래도 5번이나 공천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당에서 이 내란과 관련돼서 이해운 이 지명자가 그런 집회에도 나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언해왔던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은 그런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좀 분위기에 휩쓸려 한번 나갔던 것을 좀 후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힐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발언들을 보고 아마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분석해 주신 게 이해운 전 의원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야당에서는 뭐 이른바 퇴짜 놓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즉각적인 제명 추진을 했고요. 내부에서는 배신, 변절 뭐 이런 강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 뭐 보수 인사가 그 진보 진영의 장관으로 간 것은 몇 번 있죠. 진영 장관도 그랬고요. 그 뒤를 이으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깔끔한 처리를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현직 당협위원장 시절에 지명을 받고 그때까지도 처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서의 평가를 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특히 이해운 후보자가 이 탄핵 관련돼서는 강한 메시지를 내왔잖아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했던 국민의힘 인사를 상대로 한 내란몰이는 이건 허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봐요. 예컨대 이게 정략적으로 덫을 놓고 허울을 씌운 거 아니면
모셔다 저렇게 장관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내란몰이는 그냥 정략적인 것이지 내용은 없던 것이었다. 저는 그것을 민주당과 대통령이 인정했다. 그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떠나는 이해운 후보자가 뭐 국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후보자와 더불어서 장관급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한 것도 파격 인사라는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근데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훈 지명자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야 모두에서. 왜냐하면 김성식 전 의원은 2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한 번 하셨지만 그 두 번째 하실 때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제3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 당을 좀 오가는 분들은 한번 이 중간지대에 있는 제3당을 거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김성식 전 의원이 의원 시절이나 그 이후에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은 강성 발언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신은 확실하신 분입니다만, 그리고 기재 쪽, 그러니까 경제 쪽에 대한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분입니다만, 뭔가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임명되신 다음에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여야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스르지 않는 양쪽 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양당의 전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를 두고 뭐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표심을 의식해서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강요뿐만 아니고 참모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정평이 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국내각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한두 명 인사에 대한 뭐 평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뭐 보훈부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까지 보면 어디 가서 국민들께 우리는 이렇게 나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거국내각을 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민생 위주의 거국내각 프레임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또는 보수층의 어떤 표를 뺏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파격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 보면 부럽기도 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스스로 내란몰이와 관련돼서 맞니 안 맞니 윤여견이냐 아니니 이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프레임을 민주당에서는 물론 룰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과감히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만들었던 허울을 인정한 꼴이지만 한편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내부 분위기를 다지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중도 보수 표심을 타겟팅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이해훈 전 의원이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했고요. 김성식 전 의원은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전부 어떤 여건 약세 지역에 이런 지역의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식 전 의원은 또 부산 출신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은 또 보수 약세 지역인 관악에서 또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번 인사가 지방선거용이었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지금 5개월 좀 넘게 남았잖아요. 5개월 좀 넘게 남았다는 거는 이번 인사가 정말 지방선거용이냐 아니냐를 드러낼 겁니다. 이해훈 전 장관, 그러니까 이해훈 전 의원이 본인의 기조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고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5개월 동안 보인다면은 이거 그냥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이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기조 이해훈 전 의원의 의견도 국정에 녹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용이다, 약세 지역을 보완하기 용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지겠죠. 유사한 인사 조치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차관 인사를 봐야 된다는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느라 사과가 늦었다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정작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국회 요구는 일정을 이유로 또 거부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쿠팡.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범석 의장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차 피해 방지와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사과가 늦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에 앞서 국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정된 해외 일정이 있어서 이틀간 열리는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청문회에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오늘 전남 무안공항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정부 주도로 열리는 1주기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국회 등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참사 발생 시각인 9시 3분 광주 전남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불을 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반복되는 이불 관련 추락 사고의 원인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12층에 이불이 걸려 있고 1층 화단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화단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층에 있던 주민은 아파트 화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남성에게 이불을 널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빨래를 털다 그랬는지 그 자체도 부인 얘기여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서도 40대 여성이 16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이불을 털던 주민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빨래와 관련한 추락 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이 무게에 의해서 이불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베란다 쪽으로 찌우치게 되고 또 힘이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전문가들은 빨래를 베란다 너머로 널려고 하지 말고 실내 건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드디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청문회에는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드디어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특히 사고 직후에 미흡했던 초기 대응 그리고 소통 부족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과문을 결국 게시를 하였습니다만 이게 진정성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낳고 있는데요. 앞으로 30일, 31일에는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김범석 의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송 쪽에서 일하고 있는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7일에 지금 현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 출석을 하긴 했었는데 동문서답을 하면서 굉장히 좀 파행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루어지는 청문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과문이 발표가 됐지만 논란은 수로들지 않고 있는데 앞서 이제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다라는 자체 결과 발표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장이 조사 결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좀 책임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입장 발표가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받고 있는데 예. 법적으로 셀프 면책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1월 29일에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번에 뭐 그 관련된 중국인을 특정하고 그로부터 회수한 뭐 노트북을 통해서 분석했다는 것인데 그 얘기를 그대로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쿠팡의 의도는 과거 이제 유사 사례에서 이러한 경우에 실제 유출된 정보가 적고 그게 회수되고 폐기됐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안 돼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의 사례인데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쿠팡의 의도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서 제기될 동일인 지정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청문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동일인과 관련해서는 좀 규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는 것을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21년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쿠팡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라면서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4년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쿠팡처럼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을 동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인으로 지정을 하면은 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 규정을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김유석 부사장이 배송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여서 총수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역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연봉이 한 6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쿠팡 측에서는 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3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유석 부사장이 어떠한 경영에 참여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공정위에서 갖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내부의 규정들을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검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불출석에 대해서 비난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배경훈 부총리가 이제 쿠팡 영업정지 명령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발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출석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아마 실효적으로 이제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라든가 공정위에서 영업정지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거나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시정해야 될 조치 내용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다고 하면 공정위나 과기정통부에서 영업정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두고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선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은 규제가 공룡 쿠팡을 키웠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유통법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201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 취지는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대형 마트들에게 월 2회 의무 휴업을 넣었고요.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 금지를 하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게 취지 자체는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쿠팡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팡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 41조 3천억 원까지 올라간 것이죠. 올해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이 취지와 달리 결국에는 쿠팡 같은 회사들을 배를 불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전 연인이 지난 26일 장 의원을 고소했는데요. 앞서 장 의원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가 동대문구청에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네, 일단 피해 여성의 전 연인 장 의원을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먼저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최초의 준강제추행으로 피해 여성 측이 장 의원을 고소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무고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태의 본질은 추행이 아니라 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 그 장 의원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구청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어떤 이 진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면담 강요죄라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된 자에 대해서 면담을 강요하는 경우 또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적 조항인데 아마 동대문 구청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어떤 이 진술들이 면담 강요죄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리감찰은 지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 측에서도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남자친구도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소한 상황들을 보면은 장경태 의원이 본인이 말하자면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연인에 대해서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일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의 감찰 같은 것을 지시하는 것은 또 별개의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 여성도 국회 보좌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취재진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행 상황을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문제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과거의 다른 사례에 비춰 봐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 태도다 이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아마 사안 조사 결과 어느 정도 소명을 통해서도 추행 혐의에 대한 이 소명이 안 됐다고 하면 즉각적 조치를 했을 텐데요. 실제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있고요.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에 반하는 또 다른 내용들도 확보돼 있고 장경태 의원의 소명을 통해서 이거 섣불리 단정하고 조기에 확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경찰이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안을 놓고 직접談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협상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전안이 95% 완료됐다며 잘 되면 몇 주 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있다며 핵심 쟁점이었던 돈바스 영토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함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영토 할양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측 입장이 맞서는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유럽 국가들이 깊이 관여하는 강력한 안전보장이 종전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미국과 유럽이 나토 수준의 안전보장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통한 대규모 경제적 이익 구상도 담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푸틴과 통화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다만 전장에서 우위를 점한 러시아가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회담이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뉴저지주 남부에서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11시쯤 뉴저지주 해먼튼 지역 상공에서 헬기 2대가 충돌한 뒤 급격히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각 헬기에는 조종사만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링 위에서 로봇들이 시합을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신화통신이 올해 가장 중요했던 스포츠 사진들을 선정했는데요. 어떤 순간들이 선택됐는지 함께 보시죠.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 참가한 로봇들이 킥복싱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사람처럼 트랙 위를 힘차게 달리며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열릴 예정인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48개 나라의 조 편성이 결정됐습니다. 네, 로봇이 사람처럼 경기하는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선정된 다른 사진들도 있다고요? 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연속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도 있었습니다. 여자 1500m에서 케냐의 페이스 키피에곤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대회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경주 F1에서 맥라렌의 란도 노리스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통합 챔피언을 차지했는데요. 노리스 선수는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F1 역사상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로봇의 도전부터 챔피언의 환호까지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들, 특히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나쁠 텐데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지속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잠시 확대됐다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5.2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역시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